자, 점심은 맛있게 먹었나요? 든든하게 배도 채웠으니 두 번째 국어 수업도 열심히 잘해봅시다. 오전에 여러분이 열심히 시와 비평문을 읽고 나름대로 생각도 해보았기 때문에 오후 수업에는 중요한 부분들을 콕 집어서 설명하고 여러분이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메세소리라는 시를 먼저 같이 보면서 선생님의 중요한 부분만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선생님이 내준 과제에서 여러분들이 화자가 처한 상황, 정서 및 태도를 찾는 과제가 있었죠. 일단 화자를 먼저 좀 찾아볼게요. 자, 화자는 어디에 나오냐 하면 여러분들 몇 번째 행이죠? 네, 6번째 행에 여기 보시면 나라는 말이 나오죠? 네, 이게 바로 화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화자는 작품 속에 드러나 있고요. 자, 그럼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여기 보시면 내가 문턱에 꽁꽁 얼어서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문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문지방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 문 닫을 때, 그죠? 올라와 있는 문턱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문턱인데 그 앞에서 얼어붙은 듯이 서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화자는 뭔가 기다리고 있구나. 누군가를 오랫동안 서서 오랫동안 서 있다. 뭔가 누군가를 기다린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1행부터 4행을 보시면 지금 뭐에 대한 묘사가 많이 나오죠? 맞아요. 1행부터 4행을 보시면 다 명태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명태, 꽁꽁 얼은 모습, 고드름이 달려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걸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그렇죠. 화자가 되죠. 그래서 화자가 처한 상황은 명태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명태는 바로 화자가 바라보는 시적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화자가 명태를 바라보고 있다. 혹은 문턱에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지금 화자가 처한 상황일 거고요. 자, 이때 화자가 느끼는 정서를 우리가 또 파악을 해야 되겠죠. 화자가 느끼는 정서,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서러움께라는 감정을 표현한 시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화자의 감정을 서러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이 서럽다는 것의 주체는 여기서는 보시면 볕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즉 서럽다는 게 볕이지만 사실 해가 저물어 갈 때 그 볕이 실제로 서럽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누구의 감정이에요? 그렇죠. 화자의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명태의 어떤 상태를 묘사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명태의 모습과 화자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는가에 따라서 화자의 정서를 더 다양하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게요. 1행부터 4행을 보시면 명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명태는 꽁꽁 얼었다. 그리고 명태가 파리한 물고기다. 이렇게 나오죠. 뭔가 차갑게 얼었고 파리하다. 뭔가 하얗게 질려서 안색이 좋지 않을 때 우리는 파리하다라고 표현을 쓰죠. 자, 그 다음에 고드름이 달려있다. 꼬리에 고드름이 달려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행부터 보시면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나도 파리한 명태다. 내가 곧 명태와
같다라고 여기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죠. 내가 곧 명태다. 그런데 파리한 모습. 우리 이거 아까 어디서 나왔었죠? 그렇죠. 길다랗고 파리한 명태인데 여기 두 번째에 나왔었죠. 그래서 자, 선생님이 이 다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자, 이 다시에서 나도 파리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꽁꽁 얼어서 이것은 아까 명태가 꽁꽁 얼었다 1번에 나왔었죠. 1 다시. 그리고 고드름이 달렸다 세 번째에 나왔었죠. 그죠? 3 다시라고 표현을 하면 나와 명태가 굉장히 유사한 공통점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눈에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보시면 자, 여기서 명태가 꽁꽁 얼었고 역시 화자도 문턱에서 꽁꽁 얼어 있다 이렇게 묘사했고요. 파리한 모습, 파리한 모습. 꼬리에 길다란 고드름이 달렸다. 역시 고드름이 달렸다. 즉 명태와 화자가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태는 화자의 분신이고 자화상으로 볼 수 있다.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태에 나타난 이렇게 얼어붙어 있고 파리하고 가슴에 고드름이 달려있고 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이 화자의 정서와 태도는 뭔가 차갑게 꽁꽁 얼어붙어 있으니까 뭔가 쓸쓸하고 그죠? 고독한 마음일 수도 있고요. 슬픔이 느껴지기도 하죠. 뭐 여러분들 가슴에 못이 박혔다 이런 표현 들어봤죠? 그런 것처럼 가슴에 고드름이 달려있다, 뭔가 근심과 걱정이 있다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얼어붙어 있는 꽁꽁 파리한 모습 이런 것들이 화자의 이러한 정서를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백석의 시 맷새소리를 실제로 문학비평을 전문으로 하는 문학비평을 전문으로 하는 비평가는 어떻게 감상하고 있는지 이제부터 살펴볼 건데요. 교과서 14페이지,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시 읽기에 네 갈래기를 꼼꼼하게 잘 읽었으리라고 믿고 선생님이 수업을 나갈게요. 이 비평문은 총 7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문단별 중심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단을 먼저 볼게요. 1문단의 중심 내용은 8번째 줄에 보시면 여기 5, 6, 7, 8 여기죠? 자, 볕이 차갑다라는 모순되는 감각의 이미지는 이런 맥락에서 생성되었다. 이 부분이 중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맷새소리라는 시의 1행부터 4행까지 거기서 보면 명태를 말린다, 꽁꽁 얼었다, 고드름이 달렸다. 차가운 이미지가 공통적으로 차가운 이미지가 공통적으로 드러나죠. 그래서 5행에서 볕은 서럽게 차갑다라고 표현함으로써 원래 여러분들 햇볕을 생각해 보시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햇볕은 따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볕이 차갑다. 사실 이 두 개의 의미가 공존할 수 없는데 공존하고 있죠. 그래서 모순이 일어났어요. 그렇지만 이 안에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말이 안 된다. 이것이 아니고 얘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진리를 담고 있을까요? 그 진리는 바로 시적 대상인 명태의 어떤 서러움, 차가운 이미지를 볕이 차갑다라고 표현함으로써 더 강조하는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단으로 가시면 여기 보시면 자 그러나가 나오죠. 이렇게 자 그러나 다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접속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맷새소리는 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오죠.
즉 메세소리라는 이 제목, 이것이 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구체적으로는 그 내용이 이 뒤에 나와 있죠. 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명태의 시각적인 이미지, 뭔가 파리하고 그런 시각적 이미지의 깨끗하고 맑은 청각적인 울림, 시각적인 이미지와 여기에 메세 소리라는 청각적인 의미를 더해주고 그래서 더 다양하게 의미를 해석해 줄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이러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목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문단으로 가시면 산문단의 세 번째 줄에 보실까요? 자, 그래서 나오죠. 이때의 메세소리는 화자의 적막함 혹은 기다리는 마음을 강조한다. 메세소리의 시적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세소리는 마지막 줄 보세요. 문턱과 함께 화자와 이렇게 외부의 소통 가능성을 열어주는 작은 길이 된다. 그래서 화자가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문턱과 같이 외부와의 소통 가능성을 열어주는 소통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메세소리의 어떤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긍정적인 메세소리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주고 있습니다. 4문단과 5문단을 잘 보시면 백석의 개인적인 삶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이게 어떻게 작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 시인 백석은 하고 나오죠. 오산학교를 거쳐 일본에 유학했고 함흥에서 교사로 근무했고 그래서 이 당시에 굉장히 섬세한 감성의 젊은 시인이 쓸쓸하게 겨울을 넘기고 있었다. 이게 당시의 시인 백석이 처해 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나도 길다랗고 파리한 명태다 라는 것이 바로 백석 자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 비평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5문단을 보시면 여기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겠죠. 시인의 다른 모습인 화자는 즉 화자가 시인의 대변자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자가 누군가를 기다리며 오래 속 울음을 울고도 남았을 법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때 바로 화자를 누구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이때 화자를 백석 시인이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시인 개인적인 삶이 작품에 반영이 된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6문단을 보시면 6문단은 백석이 살았던 시대와 연결지어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9번째 줄을 보실까요? 이 시를 쓸 즈음에는 일본의 억압과 수탈이 심해져서 망국민의 한이 끝없이 깊어질 때다. 당시의 현실이 어떠했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지어서 이때 명태를 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명태는 암울한 우리 민족의 분신이라고 볼 수 있다. 명태가 곧 우리 민족이었다. 그 식민지 하에 우리 민족의 암울한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자, 마지막 7문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문단의 16번째 줄. 하지만, 여기 하지만 보이시죠? 자, 하지만 제일 커다란 울림은 독자 스스로가 채워넣는 각자의 이야기에서 완성된다. 즉, 누구의 관점이 반영되어야 되느냐? 독자의 관점. 독자들의 개별적인 경험, 그 개별적인 경험의 예시들이 여기 나오죠. 그래서 독자들의 개별적인 경험을 토대로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 읽기의 네 갈래의 길을 한눈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교과서는 몇 페이지냐면 18페이지예요. 18페이지를 보시면 그 목표 활동에 이렇게 네 가지로 여러분들 볼 수 있는데요. 자,
작품 내용이나 표현을 중심으로 한 해석, 이게 바로 몇 문단에 해당되죠? 그렇죠. 1문단, 2문단, 3문단이 작품 내용 자체, 표현 자체, 시의 제목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석을 했죠. 그래서 1, 2, 3문단이 1, 2, 3문단이 바로 작품 내용, 표현을 중심으로 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시인의 삶을 중심으로 해석한 것이 4문단과 5문단의 내용이었죠.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을 반영한다 6문단이었어요. 그리고 독자의 경험, 이게 마지막 7문단이었죠. 우리 1학기에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을 크게 2가지 관점으로 나누었던 거 기억하세요? 맞아요. 크게 작품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자, 내재적 관점이었죠. 이 4가지 중에서는 바로 작품 내용이나 표현을 중심으로 한 해석이 내재적인 관점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이 3가지는 다 뭐에 포함이 될까요? 내재적의 반대. 그렇죠. 외재적인 관점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시인 개인의 삶을 중심으로 한 이 해석. 이것은, 그쵸. 시인은 작품을 표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표현론적 관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시대적인 배경은 당시의 현실을, 그렇죠. 반영한다. 반영론적 관점입니다. 그리고 독자 한 명 한 명의 경험에 따라서 다 각기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효용론적 관점.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한눈에 정리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내용 표현을 중심으로 감각을 잘 묘사했고 메세소리와 문턱의 시어의 의미 해석한 부분이 있었고요. 시인의 삶을 중심으로 시인이 홀로 머물고 있던 함흥의 어떤 겨울 정서, 명태의 상황을 묘사한 부분이 있다라고 근거를 들어서 시인의 쓸쓸한, 슬픈, 고독한 내면을 담고 있죠.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을 중심으로 하면 일본의 억압과 수탈이 심했고 이걸 통해서 우리 민족의 삶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독자의 경험을 중심으로 다양한 독자의 어떤 경험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9쿨로 넘어오셔서요. 이제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비평문을 잘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있는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오후 과제는 하나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클릭을 해보시면 자, 구글 슬라이드가 2장이 들어있어요. 질문이 2개이기 때문인데요. 자, 첫 번째 슬라이드 보시면 시에 관한 글쓴이의 해석 중 4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했잖아요. 그죠? 글쓴이의 해석 중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 한 가지를 고르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써보는 겁니다. 선생님 여기 예시를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시인의 삶을 중심으로 한 해석, 아까 표현론적 관점에서 한 그 해석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의 주장이겠죠. 1번에 해당합니다. 자, 왜냐하면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2번째 과제는 시 메세소리, 이 작품을 자신의 관점,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관점은 자신의 경험이나 가치관에 따라 쓰라는 얘기예요. 아까 4가지의 관점 중에서 독자의 입장에서 쓰는 효용론적 관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시의 특정 구절이나 시어를 해석해서 써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그림이나 음악을 삽입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9페이지를 보시면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예시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열심히 과제를 제출해줄 여러분 모두 고맙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과제에 대한 질문이나 수업 내용에 대한 궁금증은 언제든 구글의 댓글, 비밀 댓글 모두 가능하니까 잘 활용해서 의사소통이 활발한 즐거운 국어 수업 만들어 봅시다. 안녕!